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집이 엄청 많고 요새 주변 한번 돌아보기만 하면 카페 창업하는 분들도 많고 또 카페 창업했다가 망했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거는 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커피집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계속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카페를. 네, 오늘은 이 카페가 왜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유명한 카페들이 뭐가 있고, 거기는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는 것일지, 그거를 한번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진강에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스타웨이 하동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강 위에 절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절벽 위에다가 카페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카페도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카페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보면 팩트 체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커피점 90%가 7만 5천 개인데 이게 동네 카페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카페들을 점으로 표시를 한 건데 보면 서울이랑 부산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죠. 간간히 대구,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들도 있지만 서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3년 새 3,400곳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마포구가 카페가 제일 많다가 2020년에는 강남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카페들을 점포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더니 보면 강남이 제일 많죠. 그리고 도심, 중구, 종로구가 많고 마포구가 많습니다. 업체별 이제 점포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디야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정도. 근데 제일 많은 거는 당연히 기타. 그러니까 개인 카페겠죠. 전국으로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나타나고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이 동해안 벨트를 따라서 색깔이 조금 진합니다. 여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들 찾으시니까 여기도 많겠죠. 또 제주도도 굉장히 진합니다. 전국을 보면 이디야가 2,800개, 스타벅스가 1,400개, 투썸이 1,200개, 할리스. 네, 저희가 많이들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을까? 사람들이 왜 카페에 많이 가고 또 커피를 많이 마실까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8년 기준 연간 353잔.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균에 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깝네요. 1970년에 저희가 익숙한 200심 커피 믹스가 나옵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라고 해요. 사실 커피랑 믹스랑 섞여 있으니까 달달하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커피에 굉장히 길들여지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 78년에 커피 자판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판기로 커피를 굉장히 많이 뽑아 먹게 되죠. 그런데 한 30년이 안 됐죠. 한 3년? 23년 정도가 지나고서 스타벅스라는 데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99년에 한국에 2대점 1호점을 런칭을 했는데 법인 설립은 2001년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런 믹스커피 그리고 자판기 커피에서 카페로 넘어가는 과연 이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른 걸 다 살펴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의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제일 많았던 게 인스턴트 커피가 가장 많다가 정말 18년에는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제 늘어나는 것이 액상 커피, 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나머지 커피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기존에는 인스턴트, 자판기를 엄청 먹다가 이제는 그 비중 자체도 줄어들고 그 양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의문, 자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카페라는 게 생기면서 이 자판기와 믹스를 대체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죠. 그럼 우리가 커피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커피 브랜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스타벅스, 이디야,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
파스쿠찌, 폴바셋, 할리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99년에서 한 2002년 정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대점, 중앙대점, 광주에 했던 게 특이하게 엔저리너스고 또 커피빈 이런 곳들이 다 서울 시내에서 첫 점포를 열었고요. 좀 신기한 게 과연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서 돈을 다 가져갈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또 엔저리너스가 잠실에 굉장히 많은데요. 잠실은 롯데의 성지라고 합니다. 왜냐면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여기서 롯데타워까지 생겼죠. 그래서 엔젤리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롯데에서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카페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빈이라는 것도 미국에 있는 커피빈과 합작 그런 법인을 설립한 곳이고 투썸플레이스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CJ가 원래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을 했죠. 또 파스쿠찌는 이랜드 계열이고 폴바셋은 메일유업이라는 우유 브랜드가 갖고 있고요. 할리스도 KG라는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한국인 스타벅스도 한 해 2조 원을 긁었다. 매출이 이제 카드 결제로 잡힌 것만 해도 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가 훨씬 넘었죠. 2조 679억 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데가 스타벅스다. 카페에서의 카드 결제만 한 거니까 다른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 지분 전량 인수 타진했다 라는 얘기인데 1997년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그룹 계열 이마트랑 스타벅스 미국 본사인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의 합작사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0-50씩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스타벅스랑 신세계가 결별을 하고 이 이마트에서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의 지분 50%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뜬 겁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얘네가 굉장히 알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에 200억, 2020년 300억의 경영성과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 배당으로만, 즉 벌고 남은 돈으로만 200~300억씩 가져가는 거니까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연간 매출 중 5%를 로열티로 지불을 한대요.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 매출을 한다고 치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이제 그냥 스타벅스에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스타벅스 국내 1호점인 이대점 개점식 사진입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사실 이런 풍선만 빼면. 근데 지금은 이런 개점식도 사실상 크게 하지 않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브랜드였죠. 그리고 지역별 스타벅스 이게 19년 기준이긴 한데 강남, 서초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또 종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아까 보시면 이마트와 미국 법인이 50%씩 소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공시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예요. 근데 스타벅스라고 치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라고 나오고 이제 여기를 보면 감사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고 주석이 이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보면 97년 9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이마트랑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50%씩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스타벅스는 지금 신세계와 합작을 하고 있고 매년 2조 원의 매출을 지금 작년부터는 내고 있고 배당금으로만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으로만 미국 본사에서 한 300억 정도 그리고 로열티는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죠.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매출에 연동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이것만 해도 한 1300억 정도를 매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감사 보고서를 조회 가능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외감법이라고 해요. 외감법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찾아보면 국내에서 구찌, 에루샤라고 하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코리아 법인들이 다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외감법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깜깜이 해외 기업 국내 실적 줄줄이 공개라는 게 있는데 신외감법, 이제 외감법이 변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한회사도 올해부터 실적 공시를 해야 된대요. 유한회사는 이제 규제에
벗어나는 영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들이 유한회사 성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외부에 공시할 내용도 별로 없고 이제 해산도 쉽고 그렇게 했는데, 자본금 500억 원이 이상인 기업들은 국내 유한회사들도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면 뭐 구글, 페이스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곳들이 이제 이번에 다 공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결국에 공시를 하는가를 한번 보면, 외감 대상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정하는 기준인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하고, 소규모 회사일 경우에도 외부감사, 외부에서 이제 이 회사가 적절하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는지 감사를 받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120억 이상,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수 100명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즉 뭐 매출이나 자산이 한 100억이 넘는 회사 정도면 이제 우리가 이 금감원 사이트에서 감사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주석이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떻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디아입니다. 이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감사보고서를 본 건데 2002년에 설립이 됐고, 뭐 생산공장과 영남 호남사무소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는 대표이사가 문창기님인데 문씨니까 아마 아들, 딸들이시겠죠? 그리고 김선우님은 아마 배우자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100%를 갖고 있네요. 다른 데에다가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순수 국내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적이 굉장합니다. 2012년에 400억이었는데 19년에 22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5배가 늘었네요. 이익은 더 늘어서 30억에서 190억으로 몇 배입니까 이게? 6배?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디안 유명하죠. 2013년에 1000호점을 넘어섰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 3000호점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도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상장이 안 돼요. 2018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왜 안 됐냐 보면, 카페벤에도 안 됐고, BBQ 치킨 업체죠. 여기도 문제가 업종 특성상 경기 변화와 외부 상황에 민감하다. 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어려운데 회사에서 그냥 상장해가지고 돈 끌어오려고 하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했었고, 근데 신기한 건 지난번에 저희 살펴봤던 해마로 푸드 서비스, 여기가 맘스터치인데 여긴 이미 상장을 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교촌도 이번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뭐 투썸도 이게 2018년인데 IPO에 지금 이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다시 이제 문창기 회장님이 이제 우리가 상장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디아는 이제 대표자 가족이 다 갖고 있다. 또 다른 데들 보면 엔젤리너스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 거예요. 롯데 GRS라는 자회사에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GRS에 뭐가 있냐면 롯데리아 유명하죠. 엔젤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크림은 미국 건데 여기에서 판권을 들여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베네도 있죠. 카페베네는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됐는데 순식간에 1000개 점포를 넘어서서 뭐 스타벅스를 잡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여기 뭐 한류벤처스라는데, 뭐 K3제5호 사모투자 전문회사, 여기가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플랜티넷, 여기는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인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김선권이라는 분이 이 카페벤의 창업자입니다. 이분도 아직도 갖고 있네요. 농협은행도 갖고 있는데 아마 얘네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주식으로 전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들이 있고, 뒤에서 간단하게 카페베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빈도 유명하죠. 2000년에 설립되었고, 네, 이 한 300개 정도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박상배라는 대표이사분이 82%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스타벅스처럼 로열티를 주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바셋입니다. 폴바셋도 유명하죠.
근데 보시면 상하목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하목장은 메일유업의 우유 브랜드입니다. 상하목장을 판다는 거는 메일유업이랑 관계가 있는 거겠죠? 결국에 메일유업에서 운영을 하는 커피 전문점이 폴바셀입니다. 파스쿠치라고 있습니다. 파스쿠치 요새는 크게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500곳이 넘게 있네요. 여기도 보면 파리크로상, 파리바게뜨, 쉑쉑, 잠바주스, 리나스, 커피의 넋스 엄청 많죠.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다 이게 SPC 그룹 겁니다.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외식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제 카페 파스쿠치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할리스는 특이한 게 지금 KG 그룹이라는 데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KG는 유명한 데가 뭐냐면 이니시스 전자결제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할리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신기하게 이제 원래는 2003년에 CJ 쪽에서 갖고 갔다가 2013년에 IMM이라는 국내 유명 사모펀드가 갖고 갔다가 이제 2020년 9월에 KG그룹에 인수됐다. 근데 이 KG그룹이 특이한 게 KFC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KG그룹은 KFC에 이어 할리스까지 인수를 했다. 2017년에 KFC를 인수를 했네요. 그래서 오너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세요. 이 음식료 쪽에 나름대로 F&B 사업, 푸드 앤 베버리지 사업이죠. 여기에 최신 IT 기술, 왜냐면 자기들이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같은 결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2017년에 KFC에서도 징거벨 오더, 약간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건가요? 이런 거를 선보였다. 그래서 앱 누적 가입자 수도 80만 명 넘게 얘기를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에 팔렸어요. 투썸플레이스는 이제 원래 CJ에서 갖고 있던, 또 CJ에서 운영하던 건데 매출액도 거의 3천억에 가깝죠. 영업이익도 나는 곳인데 누가 사가냐면 이제 현재 2대 주주인 홍콩계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앵커에서 사간다 라고 하는데 이미 앵커는 30% 정도의 투썸플레이스 지분을 갖고 있대요. 그때 이 사모펀드는 사실 뭐 껍데기입니다. 물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투자해주는 LP들,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라고 불리는데 국제적인 연기금이고, GIC, 싱가포르 투자청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앵커에서 투썸플레이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앵커에서 이 회사를 아예 모든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살살표를 그려놓은 게 뭐냐면 할리스라는 곳을 설립한 분이 카페베네와 망고식스 설립자인 고 강훈님과 김도균 대표님인데, 김도균 대표님은 지금 탐앤탐스예요. 그러니까 이 할리스를 설립해가지고 처음에 CJ한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탐앤탐스를 다시 설립한 겁니다. 대단하시죠?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